네, 그 울산시가 그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나요? 네, 울산시가 오는 4월 23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우수 저류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8개, 남구 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은 수문과 수위계 등의 작동 상태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지난해 점검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시는 24시간 재난 상황 감시와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천 홍수 감시 재난 관측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감시용 CCTV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불어난 강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동천강, 회화강 등 주요 하천 13개소의 감시 사각지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 감시용 CCTV는 기존 70개에서 총 83개로 늘어납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고화소, 고배율, 야간 적외선 투시 기능의 고효율 장비로서 악천후와 야간에도 감시 능력이 뛰어나고 고속 인터넷 전용 회선을 통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울산 북구는 자연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네, 북구는 지금까지 재난 상황 시 전화나 SNS를 통해 관련 부서 간 상황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난 피해 상황 접수 현황, 피해 복구 지시, 재난 상황 전파 등 실시간 브리핑이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PC와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구는 우선 재난 업무 협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해 운영하고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그 지난해 재난 대비 긴급 구조 훈련 평가에서 그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 울산 소방본부에서도 화재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울산 소방본부는 소방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9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시도 긴급구조 훈련 평가에서 계획 수립, 재난 유형 적정성, 현장 대응력, 지휘 능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광역시 1위, 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실시한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춘 비대면 훈련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국 소방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울산 지역 주요 사업장 화재 예방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6개 사업장을 찾아 현장 행정을 통한 기업체의 안전관리 정보 공유, 애로사항 청취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재난 대비 정책들을 다양하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재난 안전훈련은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훈련 기획부터 실행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관련 전문가가 진행을 돕게 됩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훈련에 참여할 초등학교 183개, 특수학교 14개 등 총
197개 학교를 모집했습니다. 이 중 울산 지역은 12개 학교가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훈련은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안에 4주 이내로 학교별로 자율 시행하게 됩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처음 해보는 교사들을 위해서는 훈련 가이드북과 영상, 비대면 수업용 교육자료를 보내줄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소방서 방문 체험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육 영상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행안부는 4월 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쳐 드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용 유형을 발굴하고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사태, 하천 범람 현장 등 인력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과 함께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4월 7일 재보선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가 63.73%로 최종 당선되었고요. 울주군 보궐선거에서는 61.38%로 국민의힘 박기용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의 60% 이상 득표율로 당선됐군요. 네. 그렇다면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질책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통찰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성찰하고 혁신하면서 여당의 책무와 민생을 챙기고 울산의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라는 주민분들의 뜻을 받들어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울산시민연대에는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준 결과라며 져야 할 선거에 진 여당이라며 변화를 만든 남구 주민의 염원에 미치지 못했고 혁신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민심이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이제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게 좀 절감되는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시의회 박병석 의장도 선거 끝나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민심은 사나웠고 매서웠다며 혹독한 회초리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뼈아픈 결과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피고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통해 쉼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의회에서도 정진하고 시정에도 과감한 쇄신과 변화해야 한다며 사람, 조직, 업무 등의 모든 것을 리셋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시 의회 의원들로 이제 구성된 울산 조례연구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정책개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이제 열었는데요. 먼저 조례연구회가 어떤 모임인지, 어떤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조례연구회는 정부 부처 등에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대응하면서 울산 실정에 맞는 조례 입방과 심사 등 효율적인 입법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성됐습니다. 민선 7기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민선 6기에 비해서 조례가 2배가량 늘었는데요. 울산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질적인 면에서도 섬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노력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조례연구회 위원으로는 서희웅 의원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 용역 내용은 뭔가요? 네, 울산시 의회 조직 및 예산 타시도의 비교 진단 연구 용역인데요. 울산시 의회 양적 또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서 시의회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착수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울산시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다른 시도의 네. 이제 조직 예산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네.
그거를 좀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을 여행처럼 살 순 없을까? 처음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떠났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이니 서툴고 어색해도 괜찮은 여행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음 넓게 이해받고 싶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 또한 매번 처음이지 않은가? 이번 생이 처음이라. 한때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아 유행되었던 말이다. 너도 나도 이번 생이 처음이고 부모님 또한 엄마 아빠가 처음인데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실수에 여행만큼 포용적이거나 너그럽지 못하다. 사실 삶이란 여행의 연속인데 말이다. 어디로 향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머무르냐 떠나느냐에 따라 나의 삶 속 하루의 일정과 상황이 변하는 매 순간 즉흥적인 여행이지 않은가? 꼭 비싼 비행기를 타야만 여행일까? 꼭 화려하고 낯선 장소만이 여행일까? 비교적 정적이고 익숙한 삶이지만 하루하루를 특별한 여행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까? 아니, 삶이 익숙하고 정적이기에 더더욱 여행처럼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가끔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고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완벽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유일한 도피처가 여행이라면 삶 속에서 여행을 녹여낼 수는 없을까? 도시 속 빽빽한 출근길에서 잠깐의 빈틈을 허락할 수는 없을까? 가족 여행으로 보라카이를 갔을 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활짝 웃는 부모님을 보았다. 보금자리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늘없는 해맑은 웃음이 슬프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4박 5일간의 황홀했던 여행이 끝나고 일상생활을 마주하며 우리 가족은 다시 바쁜 삶 속에서 웃음을 잃게 되었다. 나는 종종 아버지의 무거워진 어깨를 마주할 때면 여행 때 찍어둔 활짝 웃고 있는 부모님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아버지의 주름 없는 웃음을 여행을 통한 잠깐의 도피로만 맛보기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기에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자꾸만 그 행복을 맛보고 싶어졌다. 어쩌면 우리는 여행이라는 이름의 환각 오아시스를 만들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닐까? 퇴근길에 사랑하는 이와 무작정 찾아간 맛집, 우연히 알게 된 좋은 노래, 출근길에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가족들과 함께 먹는 따뜻한 저녁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작지만 소중한 모든 순간들 또한 우리의 확실한 행복 요소이지 않을까. 우리가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여유와 행복이 삶을 살아가며 주기적으로 맞이하는 익숙한 감정이 되길 바란다. 여행을 못 떠난 지 1년을 넘기게 된 지금 여행처럼 삶을 살고 싶은 나의 작은 욕심이자 바람이다.